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다시 제주 4.3 사건 문과 답 시간입니다. 자, 질문 144번입니다. 질문 넘버 144번째 질문입니다. 박진경 대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진경 대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겁니다. 김익렬 중령의 연대장 후임자로 등장하면서 6월 18일 암살된 비운의 연대장입니다. 자, 답변 한번 봅시다. 2013년 6월 11일자 제주일보에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사무국장 김관후가 검증도 안 된 김익렬 유고문을 근거로 제주시 중원묘지 입구에 세워진 박진경 대령 추모비를 문제거리로 본다는 제목의 글을 읽고 김영중 고문과 같은 신문 18일자에 이 글을 반박하면서 김익렬 유고문을 포함해서 4.28 평화회담 전반에 대하여 공개 토론을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그래요. 아마도 글쓴이나 정부 보고서 집필진들도 김익렬 유고문에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내심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토론장에 나와 흠집을 지적받느니 무대응이 상책이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짓이 영원히 묻힐 것이라고 믿겠지만 역사는 엄정합니다. 이 공개 토론 제안은 앞으로도 유효하며 누구라도 가능함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이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사무국장 김관우가 김익렬 유고문을 근거로 해서 이 제주시 중원묘지 입구에 세워진 박진경 대령 추모비를 문재인 시비건에 대해서 박진경 대령 추모비를 시위를 걸어가지고 그랬는데 김영중 제주 4.3 문과 답의 저자가 신문에 그거를 반박해가지고 공개 토론을 제안한 바가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묵살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더 내용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김관우 국장이 거론한 것처럼 좌익에서는 구연대 파견된 남로당 프락치 문상길 일당과 김익렬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그들에 의해 암살된 박진경 대령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데 대해서 김영중 저자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박진경 대령 암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진경 대령 암살 사건 발생 전 상황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진경 대령이 제주도에 부임한 4일 후 문상길과 김달삼이 만나 암살을 모의했고 부임 43일 만에 모의한 대로 박진경 대령은 처참하게 암살당했습니다. 자고 있는데 부하의 손에 의해서 권총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잠이 든 상태에서 부하의 권총에 의해서 영문도 모른 채 죽어야 했던 것이 박진경 대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무엇 때문에 박진경 대령은 부하의 손에 암살당해야만 했습니까? 자, 1948년 4월 3일 4.3 사건 발발하고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선거 치안 불안을 표시합니다. 4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감시 일반이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선거 치안 상황 보고 청취 및 점검을 하게 됐고 4월 15일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1, 2, 3반, 3반이 서울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제주 지역 상황이 매우 불안하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제주도에서 3개 선거구가 있었는데 2개의 선거구 자체가 제대로 투표가 여의치 못해서 사단 반란 사건 때문에 두 곳에서 제주도 3곳 중에 2곳이 이 재헌 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했고, 잘 알다시피 24개의 경찰지서 중에 12개의 경찰지서가 습격을 당한 것이 바로 4.3 사건이었습니다. 자, 또 내용을 볼까요? 4월 15일 같은 날 남로당 중앙당 오르구 주재로 제주도당 대책회의 4.15 도당부 대회가 개최가 되었고, 12일간의 투쟁 결과 평가하고 도당 개편 추진하면서 50총선거 파탄 대책을 결의를 했습니다. 4월 16일 미군정은 50총선거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 제주 지구에 군병력 투입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4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4월 18일 딘 장군은 제주도 민정장관 맨스필드 중령에게 대규모의 공격에 임하기 전에 소요 집단의 지도자와 접촉해서 그들에게 일단 항복할 기회를 주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4월 중순 김달삼과 문상길은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접한 정보 교환하고 최대한의 무기 공급을 해주고, 또 인민군 원조 부대로서의 탈출병 추진하고 교양자료의 배포, 최후 단계에는 총궐기하여 인민과 더불어 싸우겠다고 문상길과 김달삼은 접촉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자, 4월 20일입니다. 부산 제5연대 1기 대대, 1군 대대입니다. 제주도로 전파를 했습니다. 이때 미군정 보고서에 의하면 1948년 4월 14일 전후 좌익이 경찰만을 공격한다면 경비대는 좌익과 전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정을 맺고, 경비대는 좌익과 전투하지 않을 것이며 좌익은 경비대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국경 경비대는 이때까지 진압작전에 매우 소극적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4월 20일 전후 김익렬 5.1군과 김달삼 회담, 바로 이것이 김익렬 제1차 회담이었습니다. 4월 20일입니다. 이 1차 회담에서 구국항쟁의 정당성, 경찰의 불법성, 국경과 인민을 이간시키려는 경찰의 모략 등의 의견 일치를 보아 김익렬은 사건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합니다. 4월 20일경 문상길은 99집 사정, 5.1군은 가빈총 1600발, 김익렬은 가빈총 15발을 각각 김달삼 측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4월 22일 국경 경비대가 최초로 토벌전에 참가합니다. 4월 22일. 자, 또 4월 22일 그날 김달삼에게 협상에 응하라는 전단을 공중에서 살펴합니다. 5일 뒤인 4월 27일 미 24군단 작전참모 탈센 대령의 지시로 추중령이 제주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작전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장소는 제주공항이었습니다. 12시입니다. 점심때. 자, 참석자는 20연대장 브라운 대령, 제주도 주군 20연대 병력 책임자 케이스트 소령, 한국 5연대 고문과 드루스 대위, 슈 중령, 맨스필드 중령 등입니다. 브라운 대령은 맨스필드 중령에게 제주도 상황 처리에 관하여 주한미군 사령관의 지시사항을 고지했는데 4가지입니다. A. 경비대는 즉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B. 모든 종류의 시민 무질서는 종식되어야 한다. C. 게릴라 활동을 신속히 약화시키기 위하여 국경 경비대와 경찰 사이에 확실한 결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D. 미군은 결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이 4가지입니다. 4월 27일부터 29일간의 3일간 맹렬한 상호 간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4월 29일 상호 12시 김달삼 측 34-5세 남자가 구연대를 찾아와서 30일 상호 12시 안덕면 상간 불악에서 회담을 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4월 30일
김익렬과 김달삼 귀순공고 회담이 열리는데 이것이 김익렬의 제2차 회담입니다. 5월 5일 딘 군정장관이 안재홍 민정장관과 조병옥 경무부장 대동해서 제주도에 와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회의 후에 당일 상경을 했는데 5월 6일 딘 장군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번 폭동은 도에서 침입한 소수의 공산분자들의 모략에 선동되어 양민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 5월 6일자 딘 장군의 기자회견 내용이었습니다. 또 그날 5월 6일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을 박진경 중령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 김익렬 9연대장 중령은 여기에 회의에 참석했던 조병옥 경무부장과 심각하게 언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5월 7일입니다. 남로당 중앙당 오르구가 제주도로 왔습니다. 국경 프락치 도상에서 지도할 수 있다고 언명을 했습니다. 김달삼 5일군 5월 10일 회담을 조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5월 10일 총선일 제주에서 군책 김달삼과 조책 김한근은 제9연대 5일군 대대장 이윤락 정보관과 부관 등 양측 5명이 비밀 회합하여 정보 교환, 무기 공급, 국경의 사보타지 전술, 반동의 거두 박진경 이하 반동 장교 숙청, 탈출병 추진 등을 합의합니다. 5월 15일 수원 제11연대 본부와 1개 대대가 제주로 이동해서 제9연대 1개 대대와 제5연대 1개 대대를 제11연대에 배속하고 박진경 연대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틀 뒤인 5월 17일 5일군은 M1 2정, 동실탄 1443발, 카빈총 2정, 동실탄 800발을 제공을 했습니다. 3일 뒤인 5월 20일 문상길 지시로 43명이 탈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간 것은 99식 총 43정, 실탄 14,000발을 휴대하고 탈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여기서 22명이 검거가 됐는데 탈영자 총 75명 중 사살 1명, 검거 25명이 되겠습니다. 국경의 무기공급 합계는 국경수비대, 국방경비대의 무기공급 합계는 총 총기 67정, 실탄 5,958발입니다. 자, 문상길은 99식 총 4정, 5일군 카빈총 2정, 실탄 2,400발, M1 총 2정, 실탄 1,443발, 김익렬 카빈 실탄 15발을 제공을 했습니다. 6월 1일 박진경 연대장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했고 6월 18일 박진경 대령은 밤에 파티 이후에 잠을 잤는데 잠결에 부하의 권총에 의해서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박진경 대령은 선무기순공작에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당시 대량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박진경 대령이 암살된 이후 48년 11월 17일 계엄령 선포 이후의 일입니다. 11연대 박진경 연대의 작전 개념은 우선 제1단계로 선무기순공작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공비와 주민을 분리하여 작용화된 민심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대 주둔지 단위별로 주민 선무공작에 주력하면서 입산 공비들에게는 귀순을 공고하는 것이었다. 제2단계 작전은 폭도들이 이에 불응하고 대항해올 경우 적극적인 소탕 작전을 펼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기록은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 4.3 사건 토벌작전사 121쪽에 기술된 내용입니다. 자, 김달성은 군이 진압작전에 직접 투입되고 이를 위해
경비대 병력을 대폭 증강한 데 대하여 큰 위협을 느낀 나머지 국방경비대 예봉을 꼈고 진압작전을 교란하기 위하여 박진경 연대장을 암살하기로 합의 결정하였습니다. 즉 문상길 중위와 그 부하들은 박진경 중령의 잔인한 행태로 인해 암살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민을 향한 잔인한 행태라고 주장했던 박중령의 일련의 행동 등이 있기 전에 남로당에서는 박중령을 1948년 5월 10일의 결정에 의해 암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진경 연대장은 상부의 정당한 명령에 의해 남로당의 폭동을 진압하여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헌신한 군 지휘관이지 민족 반역자가 아닙니다. 박진경 암살 역시 반국가적 만행이지 민족애적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군인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에게 카빈총 7탄 15발을 제공한 김일령의 행위를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이 김일령이가 카빈총 15발을 공급한 것은 나중에 인민무장대로 습격해서 그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용케 이렇게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 김영렬이가 군에서 살아남은 것은 미스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을 뇌물을 줬거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중장까지 갔지 않습니까? 김영렬이가. 그리고 좌익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위대한 장군들이 이렇게 떠받칩니다. 김영렬을. 박진경은 죽일 놈이 됐고 좌익들의 인식입니다. 박진경은 학살자로 해서 인민학살자로 이렇게 해서 매도를 하고 김영렬은 이렇게 떠받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자, 그리고 김영렬이 이미 사산폭동 진압 명령을 받고 임무 수행 중 교체된 후임자에게 암살범 문상길이 말한 것과 똑같이 박진경은 민족 반역자다 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문상길은 골수 공산주의자이고 재판정에서의 진술도 자기 합리화나 변명적 성격이 짙다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언론의 태도입니다. 언론의 태도가 문제인데 읽어봅시다. KBS 제주방송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제주방송 총국 TV는 2021년 4월 2일 암살 1948 1948년 이라는 기획특집을 방영하면서 일방적으로 문상길 중위 박진경 대령 암살자 상관을 죽인 잠결에 상관을 자고 있는 상관을 무참하게 권총으로 사살한 문상길 중위를 미화 찬양하였습니다. 제가 이 프로를 봤습니다. 기가 찹니다. 마치 안중 상관을 잠결에 있는 상관을 권총으로 사살한 문상길 중위를 윤봉길 의사처럼 정의로운 의거로 미화를 한 것이 제주방송이에요. 2021년 4월 2일자 암살 1948이라는 특집에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공영방송 맞는 거예요? 공영방송 KBS가 어쩌다 이런 평행성까지 읽고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 개탄스럽습니다.